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닐까? 누구는 문자 왔다는데 왜 나는 아무 연락이 없지? 나라에서 준다는데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하는 건 아닐까? 요즘 이런 걱정 때문에 휴대폰 문자창을 자꾸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앞에서도 이상하게 더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괜히 신청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민망하지 않을까? 절차가 복잡하면 어쩌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금이나 정부 혜택은 누가 몰래 챙기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말은 최대한 덜어내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날짜에 움직이면 좋은지, 어디서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자 사기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기억하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신청이나 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5월 18일 아침 9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일정이나 방식은 지역, 카드사, 신청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안내나 주민센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 걱정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단순히 지원금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갔을 때 헛걸음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금액이 다를 수 있는지, 또 왜 같은 나이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일제를 모르고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성실하시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움직여야 마음 편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것보다 내 날짜를 맞춰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첫 주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겠다는데 왜 날짜까지 맞춰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일제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오래 기다리는 일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병원 예약 시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지지만 나누어 방문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생일 날짜가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955년생이면 끝자리 5, 1960년생이면 끝자리 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이렇게 나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일의 월이나 일이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나는 8월생인데 왜 수요일이지?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태어난 해의 끝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수첩에 크게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일부 방문 창구는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가면 접수가 어렵거나 대기 인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온라인 신청은 경로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첫날 시작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되겠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공식 안내 시간을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자 링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정부 혜택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악용한 사기 문자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급 대상 확인. 긴급 조회. 이런 문구와 함께 낯선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다면 일단 바로 누르지 마십시오. 특히 영어와 숫자가 길게 섞인 주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 인증번호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화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 안내는 공식 앱,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부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마음부터 접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 가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 위주로 생활하시거나 평범하게 집 한 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실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서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건강보험료는 왜 보는지,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지, 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제외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차분히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국민 70% 대상이라고 설명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기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건강보험료를 본다고 하고 누구는 재산 기준이 있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연금 조금 받아도 제외될 수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나는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전부인데 연금 조금 나온다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제외되는 거지 싶으면 괜히 서운할 것 같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차분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누가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기보다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행정 기준으로 구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분이라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제외된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형편은 숫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는 많은 가정에서 생활비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기름값, 식비, 병원비까지 예전보다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정책도 일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정 기준 안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느냐?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가족 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물론 세부 기준은 정책 발표 내용이나 행정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생각보다 기준 범위가 넓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1인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처럼 가족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집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평생 모아 마련한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이 있다, 없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 규모와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상황 등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집값과 행정 기준에서 활용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제목 몇 줄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수익 규모를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 역시 일정 기준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식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주변 이야기만 듣고 너무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함께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인터넷에서 봤다더라. 카톡으로 돌았다더라. 그런데 실제 행정 기준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괜히 민폐 끼치기 싫어서 확인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건 권리입니다.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 누가 뭐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더라도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거나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사업을 정리하셨거나 상황이 달라졌는데 자료 반영 시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하나만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 오신 세대입니다. 지금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생활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마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지역에 따라 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수도권과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사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금액과 사용 범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상 기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마음속에는 결국 이런 궁금증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액 이야기가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10만 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15만 원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더 높은 금액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나는 적은 거지? 같은 국민인데 차이가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공평함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으면 괜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 방식은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개념이라기보다 지역 상황과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방식에 가깝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부담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의 생활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약해진 곳은 추가 지원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금액과 지급 방식은 정부 발표와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조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은 기본 지원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방 일반 지역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나 특별 지원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추가 지원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곳과 행정상 등록 주소가 다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소 기준을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황을 생각해보면 1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시장 한번 다녀오시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몇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필요한 것만 담아도 금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병원비, 약값, 기름값, 식비처럼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원금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생활비 부담을 잠시 덜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장보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병원비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만 비교하며 서운해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은 생활 보탬 취지로 마련되는 만큼 스스로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미뤄두었던 안경을 바꾸시거나 몸이 불편해 병원 진료를 보시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와 사용 가능 지역에는 일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기준, 지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등록된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 기준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 전에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계산대에서 갑자기 결제가 안 되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더 급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사용 가능 지역과 사용처를 확인해 두면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보통 전통시장, 동네 마트, 약국, 병원, 미용실, 안경점, 주유소처럼 생활 밀착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처럼 제한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전략 습관이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일반 적금처럼 오래 보관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은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끼기만 하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지, 은행 방문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카드 방식과 상품권 방식은 무엇이 다른지까지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긴장하십니다. 요즘은 뭐만 하려고 하면 앱 설치, 로그인,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같은 절차가 나오다 보니 괜히 시작하기도 전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잘못 눌렀다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휴대폰으로 돈 관련 신청하는 건 무섭던데. 자식들 바쁜데 또 물어봐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들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뤄야만 가능한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이야기되는 방식 중 하나는 카드 방식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지원금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비교적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하기도 편한 편입니다. 또 카드사에 따라 문자로 잔액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별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절차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앱으로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거래하시는 은행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이나 주민센터처럼 사람 얼굴 보고 직접 설명 들으면서 신청하는 방식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방식은 지역 상품권 형태입니다.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평소 지역 화폐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방식은 스마트폰 앱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사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들 따라가기보다는 나한테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앱 신청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분하게 도움받으며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익숙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전 표현으로는 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다. 비밀번호도 자꾸 헷갈린다. 그냥 직접 가서 설명 듣고 싶다. 그러면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괜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해서 창피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국민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깜빡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급하게 나오셨다가 번호표 받고 나서야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신분증 챙겼는지 한 번만 다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요일제도 다시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날짜가 아닌 날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날짜를 맞춰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 신청해 준다는 접근입니다.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여주세요. 제가 대신 눌러드릴게요. 문자 온 거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상대에게 개인정보를 쉽게 보여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계 자체보다 실수할까봐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잘못 눌러서 문제 생길까봐 겁부터 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앱 사용하다가 헷갈리고 실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공식 안내를 따라가면 대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 상황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 최근 소득 상황이 달라진 경우, 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사용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이해 신청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금이라는 것은 받느냐 못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대상인데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받아놓고 사용 기한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나 괜히 나라에 문의하거나 다시 확인 요청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알았겠지. 안 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괜히 따지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혼자 마음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걸 확인하는 것은 불편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행정 절차 안에 마련된 문의나 이해 신청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자녀가 독립했거나 반대로 함께 살게 되었거나 손주 출생처럼 가족 수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또는 최근까지 일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신 경우, 가게를 정리했거나 사업을 접었거나 소득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전 자료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받고 싶다 하고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 신청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제출 자료와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무조건 바로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괜한 헛걸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외출하려면 준비도 필요하고 체력도 부담되니까요. 버스 갈아타야 하는 분들도 있고 오래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시간을 아끼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으신 이유도 결국 하나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고 싶어서. 요즘 세상은 정보가 너무 빠르고 많다 보니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차분히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보를 알고 확인하는 사람과 막연한 불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중요한 첫걸음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일정과 요일제를 먼저 확인하기. 특히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날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식 조회 시점 이후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혼자 무리하지 않기. 은행, 주민센터, 고객센터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넷째, 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기.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모르는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기. 지원금 시기에는 문자 사기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결국 생활을 지키는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확인한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세상 흐름 따라가기 어렵네 하고 너무 스스로 작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가치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 과정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정보, 쉽고 차분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